1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 탄생일을 맞아 휴장한 뒤 다시 문을 연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듀폰과 트래블러스의 4분기 실적이 대체로 호조를 보인 가운데 독일과 스페인에 대한 낙관론이 한몫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기존 주택 판매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이 지수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46%, S&P 500 지수는 0.44%, 나스닥은 0.27%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루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독일 기업의 1월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가 2년 8개월 내 최고치로 상승했다는 소식에 장중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난해 12월 기존 주택 매매가 전달 대비 1% 감소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영국이 0.03%, 독일은 0.68%, 프랑스는 0.59% 하락했습니다. 듀폰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1억 1,100만 달러, 주당 1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0%나 급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주당 11센트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인 7센트를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또한 버라이전의 지난해 4분기 연금 등 일회성 경비를 반영한 순손실이 42억 3천만 달러, 주당 1달러 4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IBM과 구글의 4분기 실적은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가 지난해 12월 예상 외 부진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중 미국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4.8% 증가해서 감소세로 급선회한 것입니다. 또 11월 증가율도 종전 5.9%에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재고 물량도 크게 줄어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지난해 연간 기존 주택 판매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향후 경기 전망이 최근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 1월 전문가들의 독일 경기 예측 지수가 31.5로 지난해 12월 6.9에서 대폭 개선됐습니다. 이 지수는 12인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최근 2달 연속으로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5월 이후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기 개선 기대를 높였습니다.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11개 국가들이 합의한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존 11개국은 전체 27개 회원국 중 나머지 국가들의 동의 없이도 금융거래세를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전체 동의가 없더라도 9개국의 동의만 받으면 시행할 수 있는 협력 재고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민아입니다. 하루 쉬고 문을 연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장 마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마감 이후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구글과 IBM 등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소식이 우리 증시, 특히 외국인의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일본의 추가 부양세 소식에도 불구하고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자동차주와 대형 IT주 이런 수주가 반등하면서 지수 상승세를 이끌기도 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 공로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쉬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래도 유럽 국가들의 모멘텀도 있었고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장 마감 이후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죠. 3대 지수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네. 네, 미국 증시는 전략 후황으로 상승 마감하며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재갱신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3,712까지 62포인트 상승하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3,143까지 8포인트, S&P 500은 1,492까지 6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유럽 증시의 하락 속에 시초가 부합고 혼조세로 출발하여 장 초반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주와 나스닥 지수의 약세가 장마감 직전까지 지속되었으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오전장 일찌감치 상승 반전하여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오장 상승폭을 확대하여 일중 최고치로 마감하였습니다. 다우가 13,700, S&P 500이 1,490포인트 저항선을 모처럼 돌파하고 지난주에 이어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2007년 12월 이래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장 초 주택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고 유럽 증시도 약세를 보여 부담이 되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이 제안한 단기적인 채무한도 증액안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 두폰, 존슨앤존스 등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시장에 작용하였습니다. 삐절 금속, 철강, 금융, 운송업종을 중심으로 115개 업종이 상승해 상승업종 비율이 80%로 상승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종목 중 21개, 나스닥 100종목 중 48개, S&P 500 종목 중 350개 종목이 상승해 다우 지수와 S&P 500은 상승 종목 비율이 70%에 달했으나 나스닥 종합지수는 기술주의 상대적 약세로 상승 종목 비율이 50%를 하회하였습니다. 블랙베리 제조사인 리서치모션이 13.01% 폭등한 것을 비롯해 알코아, 트래블러스, 두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델컴퓨터, 암젠, 애플, 베스트바이, 코닝, IBM, 뉴욕은행 등이 상승하며 장을 주도하였습니다. 리서치모션이 매각 가능성으로 13% 폭등하고 두폰 후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에 1.75% 상승했으며 보험사인 트래블러스도 허리케인 샌디 영향에도 불구하고 실적 호조로 2.06% 상승했으며 우리 광산업체 프리푸트 맥모렌 쿠퍼골드가 4분기 생산 증가로 4.56%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추천 종목으로는 알코아, 마이크론, 포드, 아마존, 오라클, 모간스탠리, JP모간, 골드만삭스, 모토로라, 캐터필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 AT&T, JC페니, GE, 헌팅턴 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을 추천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S&P 500 다우 지수를 중심으로 고가 갱신 중이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조만간 3,200 돌파하며 일간 주간 월간 기준 13년 만에 최고치 갱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자상거래, IT, 금융, 자동차, 에너지, 부동산 관련 업종 중심 매수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뉴욕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야간 선물지수 마감 상황도 궁금한데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264.30으로 0.45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저점 263.90, 고점 264.65로 0.75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14,449계약으로 3일 만에 증가했으나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주간시장 상승에 대한 부담과 해외 증시의 약세로 하락 출발 후 미국 증시가 장 초반 하락하자 0.85포인트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전략 후황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반전하자 자정 이후 반등하여 약보까지 낙폭을 축소하며 마쳤습니다. 미국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중 내내 주간시장 상승이 부담이 되며 약박권에서 박스권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217계약, 기관이 32계약 매수하고 외국인이 250계약 매도하여 전일에 이어 또다시 3일 연속 주간시장과 반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전일처럼 거래량 부진 속에 시초가 이후 주체별 포지션과 수량 증감 변화 역시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선물지수의 하락으로 콜은 약과 풋은 강보한 마감하였습니다. 콜은 시가 대비 하락하고 풋은 시가 대비 상승하며 주간시장에 대한 반발 매매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시간에 코스피 2,000포인트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하셨는데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1,996포인트까지는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2,000선 다시 회복이 가능할지 전망과 함께 파생시장 대응 전략도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전일 국내 증시는 미 증시의 휴장으로 시초가 부합 출발 후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시초가 1981포인트까지 하락했으나 급락하 있던 삼성전자가 급반등하고 한국전력, SK텔레콤, KT,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제철 등 통신자동차, 철강 등 업종 대표주와 환율 민간 업종을 중심으로 종합지수 1999포인트까지 반등 후 종합지수 1996포인트, 선물지수 264.75포인트 당일 고가 부근에 마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도를 앞세운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도 불구하고 선물은 장막판 급등해 당일 최고치로 마감하였습니다. 장중 외국인의 선현물 매매 동향에 따라 급등락 장세가 연출된 하루였습니다. 시장 흐름을 분석해 보면 종합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와 매도 차익 거래로 2,000포인트를 붕괴시키며 숨고르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뱅가드 펀드 청산에 대한 부담 속에 환율 악재 그리고 삼성전자의 박스권 조정도 시장 흐름을 방해하며 지수는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1,950에서 2,020포인트 매물 소화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종합지수 1,964, 선물 260포인트에서 바닥권 확인하였고 월요일, 화요일 종합지수 1,990, 선물지수 264포인트 돌파를 위한 상승 시도가 전개되다 전일 1차 저항성 종합지수 1,990, 선물지수 264포인트를 돌파하였습니다. 큰 이변이 없다면 2차 저항선 종합지수 2,000포인트를 넘어 이번 주 종합지수 2,020포인트, 선물지수 270포인트 돌파한 후 조만간 연중 최고치 종합지수 2,040, 선물지수 273포인트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의 등락에 상관없이 현물은 업종 종목별로 매수 지속하고 선물지수 또한 273포인트 돌파 대비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은 전일 상승과 2,000포인트 저항에도 불구하고 시초가 부합권 출발 후 전일 상승과 2,000포인트에 대한 부담으로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장중 좀 치고받기식의 출렁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종합지수 2,000 돌파 후 박스권 고점 종합 2,020, 선물지수 267포인트를 향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시초가 부합권 출발 후 선물지수가 264.5 또는 265포인트를 사이를 두고 박스권 매매 공방이 전개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흐름 자체는 상승 시도가 지속될 것이니 오늘 또 매도 자제하고 조정 시 선물 매수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초가 하락 출발 시 선물은 264.2에서 264.5포인트에서 매수하시는데 만약 시초가가 상승 출발할 경우에는 오늘 미국 증시가 막판에 크게 올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65포인트 이상에서 시작할 경우에는 선물지수 265포인트 전후에서 시초가가 세다면 265.3포인트 그 범위 내에서 매수한 후 지수가 상승할 때 선물지수 266.5에서 267포인트 또는 장중 고점에서 청산하는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금일 저점 종합지수 1993, 선물지수 264, 고점은 종합지수 2010, 선물지수 266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시 지선 선물지수 263.5포인트, 상승시 저항선은 선물지수 266포인트를 제시합니다. 또한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63에서 상한선 268포인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오늘도 역시 콜옵션 매수 또는 풋옵션 매도 또는 양매도한 후 장중 차익 실현 전략입니다. 콜옵션을 매수할 경우 종합지수 2010포인트 돌파하며 변동성이 클 경우 수익이 클 수 있고 풋옵션 매도는 지수 변동성이 작더라도 크게 하락하지만 않으면 방어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겠으며 양매도할 경우는 지수 상승폭은 크지 않고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 전후에서 정체 시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혼조세가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로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인플레 목표치를 2%로 상향 조정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네. 이 일본은행의 금통위의 전망을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복귀까지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경제에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 영향이 크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대로 정례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인플레 타겟팅 목표치를 2%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 정책 성명서에 담긴 내용이 BOJ의 정례 금융통화정책회의 이전에 정부와 이미 합의를 하고 이를 반영했다는 수순으로 보면 그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크게 정치적인 색깔에 좌우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의미는 그간 일본의 중앙은행이 디플레이션의 우려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방어적 태도로 일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세적인 양적 완화 기조로 360도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를 문서화로 했다는 점, 이런 점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은행은 그 전통적으로 물가와 정책금리 조정을 통해서 경기의 미세 조정을 도모하는 이런 부분의 목표를 삼고 있었는데요. 최근 미 연준의 고용과 성장에 대한 무게중심이 옮아가면서 일본의 중앙은행도 이런 고용과 인플레 타겟팅 목표치 이런 부분에서 경기 부양에 도모하는 무게중심이 많이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중앙은행이 인플레 목표치를 2%로 예상대로 조정을 하자 아베 총리가 즉각적으로 환영 성명을 냈고요.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양적 완화 카드의 기조적인 흐름 이런 부분이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이제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은 미 연준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시장에 투입하는 무제한 자산 매입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대담한 재정 정책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기를 보니까 2014년 내년부터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왜 네. 당장이 아니라 내년 초부터로 이 내용을 정했느냐는 그런 반응이죠. 이런 점에서 이제 그 어제 외환시장에서 엔화의 움직임은 달러 대비 좀 약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다시 좀 주춤하는 강세 기조를 띄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연준과 현재 유럽 중앙은행이 가져가고 있는 양적 완화의 정책적 장점을 모두 추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은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고도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최적의 정책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최근 이 일본의 그 계속적인 엔화 약세 기조에 대한 비판이나 질타가 세계 경제에 크게 부정적 요소로서 현재 부각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그 BOJ 정례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이런 점을 아마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옌스 바이트만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 총재도 일본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정치적인 색채로 물들고 있다라고 경계감을 피력을 했고요. 바로 이어서 있을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현재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은 또한 일본이 환율을 통한 수출 효과, 수출 촉진 효과가 만약에 나타날 경우 다른 많은 중앙은행도 이를 벤치마크하는 따라하기가 나타날 것이라고 현재 예견을 하고 있어서 이래저래 BOJ가 현재 구설수에 좀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 부양 조치는 아베 총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반영한 것이기도 한데요. 내년 1월부터 자산 매입 프로그램 가동이 조금 더 빨라질 개연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 엔화 약세 흐름은 어떻게 지속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일본의 입장만을 놓고 보면 엔화의 약세 기조의 속도 조절 면에서는 내년 1월부터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것은
아주 그 절묘한 정책적인 그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5엔에서 90엔대 달러 대비 이 정도 수준이면 아베 총리가 그동안 내세웠던 1차 엔화 약세의 목표치는 현재 달성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양적 완화 카드 13조 엔이 매월 들어가는데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1,4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연준이 현재 매월 양적 완화 카드로 들어가는 유동성 규모가 MBS의 400억 달러, 그다음에 국채의 450억 달러를 합하면 850억 달러인데요. 이보다도 1.25배 정도가 그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비판적 시각에서 엔화 약세의 속도 조절을 좀 도모하면서 추가적으로 엔화가 강세 기조로 돌아설 경우에는 그때그때 월별마다 정책 회의를 통해서 양적 완화 카드를 추가적으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늘리면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매입 규모가 101조 엔인데요. 엔화가 만약에 강세 기조로 주춤할 경우 10조 엔 수준으로 추가적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마감된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그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부터 27일까지 세계경제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이 닷새 동안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회의 주제는 어떤 겁니까? 이번 회의의 주제는 불굴의 역동성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원어로는 이제 resilient dynamism이라고 정했는데요. 역시 이제 금융위기가 5년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주제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인데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려서 애칭으로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고 자주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7일까지 참석하는 뭐 경제학자나 경영자들을 망라해서 약 2,500명이 이 스위스의 작은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총 30일의 주제 토론이 있고 25회의 강연이 있는데요. 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를 비롯해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나 라가르트 IMF 총재,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등 주요 굵직한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의에서 연준의 조기 출구 전략 이런 내용들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앞서 지적해 드렸던 대로 그 각국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양적 완화의 부작용 우려 이런 부분이 화두로 토의에서 많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어제 경제 채널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네. 올해 리스크 부담은 특히 정치적인 문제가 크게 부각될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보다는 네. 정치적 리스크 부담이 세계 경제에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슈밥 회장이 지적한 정치적 리스크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까이 이제 뭐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 카드 이런 부분도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베노믹스가 현재 가져가고 있는 것은 환율을 통해서 수출 경기를 도모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특히 이제 그 근린 궁핍화 정책의 가장 큰 피해국으로 이 엔화의 움직임에 늘 따라다니는 부분이 이제 원화의 강세 요인을 늘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 경제에 그 조금 안 좋은 부분을 늘 이제 코멘트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새로 들어선 아베 총리 내각이 중국과 일본 다오이다오 분쟁 내용도 이런 정치적 리스크 요인으로 현재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이 현재 꼽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동 쪽에는 시리아 내전이 여전히 현재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고요. 이란의 핵 문제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 이런 내용들도 현재 거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 테러리즘이 중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일부 국가로까지 전염되는
말리 사태 등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세계 경제 포럼에는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과 김영 세계은행 총재 등도 연설이 예정돼 있어서 우리나라 주요 인사들의 면면도 화면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계 경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이번 회의에 국내에서는 김중수 한은 총재를 비롯해 많은 인사들이 참가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런 근림 국익화 정책, 엔화의 약세기조, 중앙은행의 일방적인 그 환율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는 이런 정책이 인근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이번 토의나 현안의 토의에서 크게 좀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박근혜 현재 대통령 당선인의 특사로 인재 의원이 파견이 돼서 한국 경제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그 경제 설명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재계에서는 SK 최태훈 회장을 비롯해서 정경련의 허창수 회장 등이 참석을 하는데요. 24일 날 정경련이 한국의 밤 행사를 통해서 많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주요 참가자들을 초청해 다과를 베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투자 유치 이런 부분에서도 도모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보스 포럼에 대한 주요 의제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핫 이슈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메리츠 종금증권 강서지점의 박재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여러 가지 악재는 있었습니다만 꿋꿋하게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 만에 1990포인트를 회복해주기도 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일본의 추가 부양책 소식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주와 대형 IT주가 반등했다라는 건데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 어제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9.66포인트 상승한 1996.52포인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악재 해소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일본 추가 부양책 발표가 오히려 향후 환율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면서 자동차나 IT 업종 등 대형 수출주가 반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모습입니다. 장중 엔화 가치도 급락 후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인터플렉스나 BH와 같은 모바일 부품주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자동차 부품주가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완성차 업체도 반등을 하면서 이 두 업종 중심으로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 수급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배당을 노린 차익 매수 물량, 작년 차익 매수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또 뱅가드 관련된 물량,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저는 외국인 수급에 대한 해답, 대만 증시에서 몇 가지 힌트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증시 연초 대비 수익률은 플러스 0.33%로 세계 증시에서 코스피 다음으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뱅가드가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대만이나 중국 등 인접 국가로 좀 옮겨가는 것이 맞을 텐데, 하지만 연초 이후에 대만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 마이너스 338억 순매도했습니다. 물론 코스피에서는 마이너스 3,300억 순매도한 것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뱅가드 이슈로 인해서 대만 증시의 상대적인 외국인 수급 개선이 없었다는 것은 조금 특징적인 점이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뱅가드 이슈로 전체를 해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암시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한국, 대만 증시 모두 퍼포먼스가 안 좋고 또 외국인 수급도 둘 다 별로라는 점은 IT 업종 부진에서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대만 증시 모두 IT 비중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초 이후에 코스피 IT 업종 지수 마이너스 4.14%로 코스피 마이너스 0.51% 대비 상당히 언더퍼폼하고 있고요. 대만 네. IT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0.43%로 각권 지수 플러스 0.33%, 둘 다 지수 대비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외국인 매도세는 뱅가드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네. 지수 내 IT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와 대만 증시 하락으로 봤을 때 IT 업종의 하락을 큰 이유로 뽑을 수 있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네.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IT 업종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면 애플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큰데요. 실적에 대한 전망 그리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이 오늘 미국 시간으로 23일이죠. 네.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어제장 우리나라 IT 부품주들은 상대적으로 무더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삼성전자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부품주들의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하지만 애플 실적 발표가 내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IT 부품업종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5에 대한 열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가운데 스티브 잡스 지휘 아래에 있었던 신화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이후에 애플에 제기됐던 위기설은 팀 쿡 CEO 체제 아래 아이폰 4S 등 후속작들을 크게 성공시키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9월 출시된 아이폰 5가 과거와 달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점점 힘을 얻으면서 다시 위기설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만 보더라도 아이폰 5가 기존 이용자들의 애플 충성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150만에서 200만 대 판매량을 예상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1월 초까지 약 40만 대가 팔리는 등 부진한 모습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애플의 터치 패널을 납품하는 일본의 샤프나 한국의 LG 디스플레이의 주문 물량을 감축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지난해 9월 한 주당 $700가 넘어서기도 했던 그런 애플 주가가 한때 $500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각 시장 조사기관들도 지난 4분기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량을 5천만 대에서 최저 2,500만 대까지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23일 발표될 애플 분기 실적 전망도 기존 예상보다 내려가면서 전년 동기 대비 4% 정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을 우리나라 IT 부품주 어느 정도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긴 했지만 애플의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한 번의 충격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IT 부품주 쪽에서 애플과 관련된 종목은 투자 유의해 봐야 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전략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수급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급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기관 매수세가 강한 종목 위주로 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단은 어제장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등 IT 대형주 모두 외국인들이 상당히 큰 물량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IT 부품주를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뱅가드 물량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출하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적인 측면에서 자유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기관 매수가 강한 종목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할 텐데요. 네. 우리나라가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설 연휴로 쉬게 되는데요. 중국도 설 연휴가 있습니다. 춘절이라는 설 연휴가 있는데 중국은 일주일간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춘절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나 일본, 동남아 같은 인접국가에 많이 여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류뿐만 아니라 뭐 일본과 중국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서 감정이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여행 수요를 우리나라가 조금 흡수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최근에 우리나라를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중국 인바운드 업종 수혜가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중국 인바운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도 그중에서도 중국 인바운드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바로 들어볼 텐데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앞서 말씀했듯이 중국 인바운드 관련 업종 중에 하나투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투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여행 업종이고요. 하나투어 매출을 크게 나누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환경 모두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환율 하락 추세와 유가 안정화 등 대외적으로 우호적인 사업 환경 지속되고 있고요. 인바운드 역시 앞서 말씀드린 좋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수도권 호텔 부족 현상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회사 하나투어 ITC에서 호텔 사업 시작을 했고요. 2013년도부터 인바운드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투어 ITC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투어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사업 환경 2013년도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수급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외국인들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양호한 종목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1월 3일 이후로 계속해서 기관에서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종목일 것 같고요. 아직까지 거래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국면이 없었기 때문에 코스닥 대표 업종이죠.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 같은 추세적인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시초가 매수 권해드리고요. 목표가 1차 목표가 69,000원, 2차 목표가 8만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하나투어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박재현 대리와 오늘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택시업계가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면서 순차적 운행 중단에 이어 내달 총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4분기 정기예금이 12조 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 기준 금액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만기 도래한 정기예금이 수시 입출 금식 예금 등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대거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와 체납 징수 업무에 500명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집중 공략 대상은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의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업에 이어 외식업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계 외식업체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다는 택시법 시작도 평탄치 못했습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없던 일로 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불안했던 시작과 같이 끝도 평탄하지 못한 모습이라고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제2요구안을 심의한 뒤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에 따라 대체 입법으로 택시 운송 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 행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는데요. 여야 모두 택시법 처리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라 국회에서 재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대중교통으로 인정될 거란 기대감이 컸을 텐데 택시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하면서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택시업계는 예고대로 파워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지난 21일 긴급 비상총회에서 정부 거부권 행사 즉시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던 택시업계는 지역별로 한시적인 운행 중단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전면 운행 중단 방침보다는 한 발 물러선 것이지만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선 30일에는 부산, 대구와 울산 등 영남권에서 이어 2월 1일에는 광주와 전주 등 호남권에서 역시 하루 동안의 운행 중단이 돌입합니다. 업계는 국회 재의결이 다음 달 20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전국적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한층 강화되자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국내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의 정기예금까지 크게 줄었다고 하죠. 예, 정부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소식에 국내 은행의 정기예금이 12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세 기준 금액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만기 도래한 정기예금이 수시 입출 금식 예금 등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대거 이동한 결과입니다. 이기현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부는 22일 브리핑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까지 늘면서 지난해 4사분기 만기 도래 정기예금이 11조 7천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2월 중에만 지난해 4사분기 정기예금 감소액의 80.3%인 9조 4천억 원이 빠져나갔는데요. 이는 올 1월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확대 적용 등에 따라 그 이전에 다른 투자처로 자금을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하향 조정되면서 2천만 원 초과분은 원천 징수세율 대신 종합소득으로 합산돼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탈세 문제, 국내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문제로 꼽힙니다. 국세청이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규모 조사 인력 확충에 나섰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세청이 다음 달 지하경제 조사 및 체납 세금 징수 업무에 500명을 투입합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집중 공약으로 대상은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의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예정된 정기인사에서 지하경제 조사를 담당할 인력 400명, 체납 징수를 맡을 인력 100명 등 총 500명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인력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 조사 인력과 세무서 인력을 선발해 지방청으로 발령낼 계획입니다. 이처럼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 인력을 빼내 지방청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이거나 탈세 혐의가 짙은 기업을 집중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따라 선발된 인원은 특히 기업들이 많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등 관할 세무서에 집중 배치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외식업계의 때 아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식업이 서비스업, 중소기업, 접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기업은 여기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제빵업에 이어 외식업도 서비스업, 중소기업, 접합업종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요 외식 대기업과 일부 외식 전문 중견기업이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된 반면 아웃백과 피자헛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외국계 기업은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방성장위원회는 외식업 중앙회를 비롯한 관련자들과 어제 이어 오늘 외식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합니다. 동방성장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1월 말을 전후해 2번가량 실무회의를 갖고 2월 5일께 본회의를 열어 조기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적합업종 제도가 국내 기업에 한정돼 있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토종 브랜드인 빕스와 애슐리는 규제에 묶이는데 외국계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대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서비스업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제도가 오히려 외국 업체의 덩치만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오늘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경총 포럼에서 박재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경제 환경과 2013년 경제 전망을 주제로 강연에 나섭니다.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과 서울 광장에서는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성화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증선이 정례회에 참석하고 윤상직 지경부 차관은 미래 선도사업 사업을 발표합니다. 네. 이슈앤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